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진우를 살게 해? 그리고 이 집, 설마 빚내서 얻은 건 아니지? 경비원 월급으로 여길 어떻게 감당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우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온 성실한 아버지. 그의 낡은 양복과 투박한 손은 딸의 결혼을 가로막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멸시와 모욕이 난무하는 자리.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딸은 무너져 내리고 짓밟힌 딸의 눈물 앞에서 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경비실 서랍 속 비밀을 꺼내기로. 박 실장, 나요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돈의 무게로 사람을 재단한 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심판. 당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돈과 신분이 사랑의 전부라 믿는 한 가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는 한 아버지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을 다룹니다. 과연 진정한 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한정식집, 값비싼 병풍으로 둘러싸인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최지은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맞은편에 앉은 약혼자의 어머니 윤희숙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은 달아빠진 양복 차림으로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온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희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최성필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하신다고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칭찬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말끝에 서린 서늘한 가시는 최지은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최지은의 약혼자 김민준이 다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희숙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없는 것 없이 자라서요.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야 대화도 통하고 그러는 법인데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최성필은 그저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최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빠, 제발 뭐라도 한마디만 속으로 외쳤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희숙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집안도 있고 하니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그 순간 최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어머니 하며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상견례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버지 최성필은 그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우리 딸만 속상하지 않으면 됐어. 그날 밤 최성필은 잠 못 이루고 딸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김민준과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최지은은 지독한 몸살 감기로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지요. 김민준은 급한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비틀거리며 문을 연 최지은의 눈앞에는 윤희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러 왔지? 비켜봐라. 윤희숙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최지은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기 시작했죠. 어머, 꼴 좀 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민준이가 살고 있다고? 쯔쯔.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리를 못했어요. 아픈 척은 냉장고나 한번 보자.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해 먹이는지. 윤희숙은 거침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다 뭐니? 풀떼기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집 전세금은 얼마나 줬어? 설마 경비원 버는 돈으로 이런 집을 얻었을 리는 없고 우리 민준이한테 손 벌린 거 아니야? 최지은은 현기증이 나서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윤희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민준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신분 상승이라도 하고 싶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겹게 내뱉은 대답은 윤희숙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럼 뭔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 고함 소리를 마지막으로 최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온 것은 당황한 윤희숙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 최지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 최성필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김민준이 서 있었지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의사의 진단을 듣는 내내 최성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병실을 지키는 최성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굽어있던 그의 어깨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이제는 바꿀 때가 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필은 김민준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전부 들었네. 내 딸이 왜 쓰러졌는지도 알겠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주는 그 서늘함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성필은 낡은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충직한 박 실장이었죠. 박 실장, 나요.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갈 테니 준비 좀 해두시오.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래. 경비실 서랍에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최지은에게 최성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상견례 다시 한번 하자꾸나.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뭘.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게다. 모든 것이. 최지은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낯선 확신을 읽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장소는 최성필이 직접 정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 부부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였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윤희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여튼 격 떨어지게.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곧이어 최성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윤희숙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건가요? 시간 없는데.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최성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숙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함부로. 그래서 오늘은 사돈께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릴까 합니다. 최성필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이 호텔이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김정훈 회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성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세 글자를 확인한 윤희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필, 김정훈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이인이겠죠. 제 소유입니다. 최성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방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순간 라운지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평생 무시해온 직업을 가진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어떻게 고작 경비원 주제에.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정훈 회장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시작했지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최성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쯤 한성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었지요. 그 말에 김정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렸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거액을 투자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뭐라고요? 한성건설의 최대 주주, 역시 접니다. 최성필이 내민 주주 명부를 확인한 김정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한 경비원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최성필은 싸늘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펜트하우스 말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지요, 제가.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그는 투자 전면 철회 통보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훈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최대 주주로부터 투자 철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훈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군,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자네 부모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딸 지은이를 택할 것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최성필의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한성건설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지요. 다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회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에 퇴거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6달치 밀린 관리비는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윤희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김정우는 아내에게 증오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뭘 어쨌다고. 누가 봐도 그냥 경비원이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부부 사이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최지은의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나타난 것은 최성필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와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발. 사랑? 자네 어머니가 내 딸에게 모진 말을 퍼부을 때 자네는 뭘 했나? 사랑한다면서 왜 지켜주지 못했지? 최성필의 서늘한 질문에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게 자네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김정훈 부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성필은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두 사람을 그저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정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성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용서라. 최성필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희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픈 척 연기한다고 부인 아들을 붙잡으려는 수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한마디에 윤희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딸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평가하셨으니 이제 그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받으셔야지요. 최성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희숙이 다급하게 최성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는 이제 끝인 건가요? 최성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경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숙과 김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에는 항상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최지은은 재단 후원 행사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분주하게 그릇을 나르고 있는 사람. 바로 윤희숙이었습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윤희숙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윤희숙 역시 최지은을 알아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체념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최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윤희숙에게서는 어떤 원망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최지은이 담담하게 주문하자 윤희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최지은에게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후회하고 되새겼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최지은은 그런 윤희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닐까요? 그 말에 윤희숙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지은은 더 머무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미움이 아닌 이해가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딸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진짜 품격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야 많은 지켜주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의 한 작은 동네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상류층을 꿈꾸는 한 여성이 재벌 2세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날,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는 허름한 동네 식당 도연식당이었죠.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딴 삼류식당에서 일하는 인생이 나한테 충고예요? 그녀는 그 남성을 단순한 식당 사장으로 여기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중년 남성이 과연 누구였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가 도착합니다. 그는 주방에 그 남성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직 대기업 이사이자 미슐랭 셰프 출신인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인격과 겸손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태우 오빠와 만난 지 1년. 드디어 그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샤넬 투피스,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까지 완벽합니다. 오세진, 넌 이제 진짜 상류층이 되는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면서도 항상 더 나은 삶을 갈망했거든요. 그리고 태우 오빠를 만났을 때 이게 바로 제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우 오빠는 정말 완벽한 남자예요. 재벌가 외동아들의 전략기획팀장이라는 멋진 직책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세련된 매너와 품격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와 함께라면 제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만날 아버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겠죠. 태우 오빠가 늘 이야기하던 그 위험 있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얼마나 태우 오빠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인지 보여드려야겠어요. 완벽한 며느리감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화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게 딱 적당히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버님께서 저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맞나요? 태우 오빠가 알려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허름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도연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그저 평범한 동네 식당 그 자체였죠.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이게 정말 재벌가 아들이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라니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방에서는 중년 남성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냥 평범한 식당 사장님 같았죠. 아마 태우 오빠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요. 혹시 정태우 씨가 예약하신 테이블이 있나요?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주방의 그 남성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 태우 친구분이시군요.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니. 혹시 태우 오빠가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검소한 분이셔서 일부러 이런 곳을 선택하신 걸까요? 어쨌든 저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인내심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0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태우 오빠는 오지 않고 아버님 소식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식당의 분위기라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주방에 계신 사장님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시더군요. 아마 단골 손님인 김다운 씨인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 것 같은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운 씨가 밝게 인사하자 주방의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죠. 다온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평소처럼 된장찌개 드실 건가요? 이런 평범한 대화를 듣고 있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만남을 위해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다온 씨는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 근처로 와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다온 씨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제 기분으로는 이런 대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제 태도가 차갑다는 걸 느끼셨는지 다온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사장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런 분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태우 오빠 아버님이 오시면 이 사장님은 아마 주방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점점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태우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봐도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메시지뿐이었어요.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이런 식으로 늦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허름한 식당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니요.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낡은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 벽에 붙은 촌스러운 메뉴판들. 이런 곳에서 재벌가 며느리 될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하나요? 다온 씨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마저 제 눈에는 답답해 보였어요. 주방의 사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님,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나요? 뭔가 드실 거라도.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온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급한 약속이 있으시면 연락해서 다시 약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때로는 이해해주는 것도. 그 순간 제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허름한 곳에나 드나드는 사람이 저한테 충고해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주방 사장님이 손님,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딴 삼류식당에서 일하는 인생이 나한테 뭐라요?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조언해요? 웃기지 마세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온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의 사장님도 요리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회의가 정말 길어져서. 태우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태우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방금 전 한 말들을 들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우 오빠가 곧장 주방으로 향해서 요리하고 계시던 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라고요? 설마 제가 지금까지 식당 사장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태우 오빠의 아버님이신 건가요? 괜찮다. 태우야, 일이 우선이지. 정도현 씨 아니, 태우 오빠의 아버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깔보았던 분이 바로 태우 오빠의 아버님이셨다니. 그리고 제가 다온 씨와 아버님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겠죠. 세진 씨, 정도현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우 오빠는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들, 다온 씨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 식당을 깔보았던 태도들, 모든 게 다 들켰습니다. 태우 오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태우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태우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어요. 밖으로 나온 순간 태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방금 안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 그게 정말 너의 진짜 모습이야?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났을 뿐이야.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태우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진아, 사람은 편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답답할 때의 모습이 진짜야. 너는 아버지를 식당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오빠 아버님이 일부러 나를 시험하신 거야? 시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그 식당에서 요리하시거든. 전직 대기업 이사이시고 미슐랭 셰프 출신이시지만 지금은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해 하시는 분이야. 태우 오빠의 목소리에 아버님에 대한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다운 씨랑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정말 실망스러웠어. 태우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태우 오빠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세진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오늘 일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 그렇게 제가 그토록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우 오빠와의 이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몇 달 뒤, 우연히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태우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는 다운 씨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우 오빠의 표정이 예전에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다운 씨도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도연 아버님은 여전히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었어요. 태우 오빠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다운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태우 오빠를 사랑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가 가진 지위와 재산,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원했던 걸까요? 며칠 뒤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태우 오빠와 다운 씨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운 씨는 태우 오빠의 소박한 면을 좋아했고, 태우 오빠는 다운 씨의 진실한 마음에 끌렸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허용이었다는 거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후회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우 오빠와 다운 씨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소식이었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몇 달 뒤 용기를 내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도연식당 공동대표 정태우 김다온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전과 똑같이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도연 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놀라셨어요. 어머, 세진 씨 아니신가요? 그때와 달리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오늘 오신 걸 보니 많이 성장하신 것 같네요. 다온 씨가 주방에서 나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도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우 오빠도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진아, 잘 지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요. 태우 오빠와 다온 씨, 그리고 정도현 아버님이 만들어가는 이 작은 식당에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가족이 된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